자, 수험생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자, 드디어 우리 인강드림의 입문과정 이제 2주차가 출발했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 효자 과목이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꼭 고득점을 하셔서 자격시험에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고득점이라는 것은 80점 이상을 요구한다. 우리가 60점이면 합격이니까 남는 20점을 어려운 과목에 보태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의 지름길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또 우리 이 공인중개사법은 가장 작은 범위 115개 정도의 조문에서 40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벌써 어디서 어떻게 대충 출제될 것이다라는 게 윤곽이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뭐 문제가 유출되지 않는 한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거의 뭐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도 했습니다. 막 끝난 34회 시험에서도 중개사법 때문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많은 인사도 듣기도 했죠. 자, 그렇게 출발했고 이제 2주차 수업이 이제 휴업 등에 관련되는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휴업 폐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쉴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때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단원이고 그래서 매회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출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휴업 폐업 한 문제, 이어지는 인장 등록 한 문제, 중개계약 한 문제씩 딱딱딱딱 출제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휴업 폐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하고 물으면 개공사 사장님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개공이 신고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문이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신고합니다. 이 3월 초과라는 말을 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휴업할 때 신고한다. X예요.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하듯이 휴업이 딱 출발하면 3월 초과 이거부터 딱 잡아놓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간이 쭉 느슨하게 가면 긴장도가 풀려가지고 이런 단어를 빼도 맞다고 찍는 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3월 초과할 때만 휴업합니다. 신고 방법. 자,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5개월 휴업하겠소.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이 등록증을 첨부함으로써 휴업 폐업은 반드시 방문 신고만 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터넷 시대죠. 그래서 전자문서로 무엇이든지 방문 신고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데 여기 휴업 폐업만 반드시 방문 신고입니다. 자, 등록관청에 첨부하여 미리 신고합니다. 단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 다시 하고자 할 때는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때는 등록증이 벌써 나가 있으니까 첨부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한데 자, 앞으로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읽지 않을 겁니다. 모두 방문해도 되고 전자해도 되는데 여기만 방문 신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자, 신고 기한 사전에 신고하니까 이를 우리는 미리 신고합니다. 자, 미리도 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신고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가 아니고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합니다. 자, 이거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출발을 하고 여러분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7종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암기표, 암호문 하면서 이복에 문표, 반납, 휴 이것들이 100만 원짜리인데 이복에 문표, 반납, 휴가 휴업 폐업 신고는 100만 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나누입니다. 그때 상단에 2번 이 개공에 대한 사망에 의한 폐업 신고 의무는 삭제되었다. 이것도 비교적 중요하죠. 예전에는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드시 신고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 조문이 삭제됐으니까 사망에 의해서 신고해야 된다 하고 들어오면 X 찾으셔야 됩니다. 3번 이때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도 같이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죠. 중개업을 할 때 폐업을 하려면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합니다. 신고 몇 번 한다고요? 2번 하던 것을 한쪽으로 가서 신고하면 여기서 연락해 주니까 신고를 한 번만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반대도 또한 같다.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등록관청으로 연락해서 폐업 신고를 하니까 결국은 몇 번 신고하던 것을 2번 하던 것을 한 번만 해도 된다. 개공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조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혀놓으시고. 자, 이때 휴업을 한다는데 휴업 기간의 제한입니다. 그렇죠. 휴업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나 80년 휴업할게, 50년 휴업할게,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지문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득이한 사유도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리고 취학, 임신, 출산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되죠? 자, 항상 전달했지만 여러분 시험은 오지선다형 5개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탁 떨어지면 요거 시험 내기가 좋겠구나. 자꾸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 하고 요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훈련을 시킬 겁니다. 빠지지 말고 우리 중개사법 꾸준히 들으시면서 알고 있는 내용도 계속 입력을 하시면서 고득점해서 반드시 이번 2024년 35회 자격시험에 꼭 합격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위반시 제재 6개월을 초과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지는 단어는 자, 재개업 신고입니다. 휴업이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재개업해야 됩니다. 휴업은 어차피 쉬고 하는 거니까. 근데 재개업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라는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이거 왜 신고할까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신고를 했으니까 다시 하겠소 라고 신고를 해야 등록증을 돌려주겠죠. 그때 등록증은 어떻게 적시 반환해 줍니다. 여기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 등록증을 7일 내로 반환한다, 3일 내로 반환한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X예요. 만약에 7일 내로, 3일 내로 반환하게 되면 7일 동안 반환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을 못 한다라는 표현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7일, 3일, 15일 이런 거 들어오면 무조건 X예요. 적시 반환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휴업, 폐업의 한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주의해야 될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3월 초과 이런 거 빠지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인장 등록의 의무입니다. 제목 하나의 한 문제입니다. 자, 인장을 도장이라고 부르는데 인장은 등록을 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 사용할 인장을 신고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하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인장 등록, 그 다음 중개사무소 등록합니다. 그러면 그 2개 등록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딱 짜고 계시면 나머지는 신고거나 허가거나 승인이겠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적인 이런 내용, 허가, 신고, 승인 막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인장 등록한다, 중개사무소 등록합니다. 등록관청에 그 등록 2가지만 딱 잡아버리면 어차피 나머지는 신고나 허가나 승인이겠지. 그리고 이 등록에 대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요 제목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인장은 중개사무소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해서 인장을 등록하게 되죠. 여러분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데 이 계약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고가 나면 몇 천만 원이 물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생길 수 있죠. 그때 개공이 내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면 굳이 책임질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느냐를 뭐를 보면 한다? 도장을 딱 찍은 걸 보면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책임 있는 영업을 진행하고
또 개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인장을 등록한다라는 제도입니다. 자, 누가 등록해야 됩니까? 개공사와 소공사가 등록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은 인장을 등록하고 언제까지 등록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는데 또 전자문서 가능하다 보이시죠? 앞으로 안 읽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인터넷 시대니까 모두 전자문서, 방문신고 모두 다 됩니다. 그런데 휴업 폐업만 방문신고입니다. 이 전자문서 당연히 가능하고 자 그때 개공사는 개설 등록을 할 때 신청할 때 신청해도 되고 소공사는 고용신고 시에 등록할 수도 있다. 이게 예외죠. 그래서 원칙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되 소공사는 고용신고하거나 개설 등록할 때도 등록할 수는 있다. 자, 3번 변경 등록의 시기입니다. 자, 이 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할 수 있겠죠. 그때 변경은 며칠 내로? 7일 내로 역시 변경 등록하죠. 신고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7일 내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하면 맞다고 따라가는 학생 50% 나옵니다. 50%. 훈련하셔야 돼. 인장은 등록한다. 그죠? 그리고 도장이 바뀌면 며칠 내로 7일인데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7일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 중개사법에 뭐 3일, 7일, 30일,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열이 되고 또 이런 숫자들을 어떤 선생님은 뭐 1일이 더 가는 거, 3일이 더 가는 거, 7일이 더 가는 거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 많은 자료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많은 자료 중에서 문제 하나 아니면 두 개 나오는데 그 하나 아니면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공부 많이 시키는 거 결코 좋은 방법 아니죠. 그죠? 뭐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에 관련되는 문제 굉장히 숫자가 많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하나 아니면 두 개 묻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아니면 두 개에 관련되는 숫자만 잡으시면 어차피 숫자 문제 해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7일. 인장 변경은 며칠 내로 등록한다?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그래서 요 7일이 중요하죠. 이 7일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또 이런 수업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잖아. 그죠? 사람이 만드니까 가끔씩 조금씩 살짝 법의 오류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옥의 티다 그러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법이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법을 배울 때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악법도 법이라 하면 그 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악법도 법이고 뭐 악처도 처죠. 좋은 처만 마누라는 아니죠. 자, 그래서 악처도 처고 악법도 법인데 요 7일이 살짝 잘못됐다고. 왜 잘못됐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 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변경하라고 배우셨죠? 7일 내로 변경하는데 자, 그럼 7일 내로 변경한다. 이 말은 7일 동안은 중개업을 못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도장을 사용하다가 잊어버렸다. 또는 깨져서 못 쓴다. 그럼 바로 등록하고 영업해야 되지 7일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법은 그래 만들어 놨다고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이게 이제 법의 옥의 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장을 변경하게 되면 지체 없이 또는 즉시 변경하고 영업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을 7일로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7일이라는 숫자를 잘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분사무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에 등록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5번 인장 등록 방법. 자, 도장을 등록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이 도장을 직접 들고 갈까요?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하는데 자, 개인 공인중개사나 부칙6조는 등록 신청 시에 작성할 수도 있고 그때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양식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서 갖다 내지 직접 도장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방법도 체크하시고 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인장 등록의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무슨 인장을 등록하느냐 하니까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6조 그리고 소공을 우리는 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개인들은 주민등록상 이름이 기재된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이 숫자도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0mm 인장. 자, 그럼 법인은 무슨 도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본점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현장에 가면 이런 거 만나겠죠? 법인이라 그랬으니까 서울 중개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런 도장을 우리는 법인의 인장이라고 합니다. 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라고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러면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이 도장을 등록하면 개인 도장 됩니다. 반드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자 2번 분사무소 지점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는데 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일명 지배인이다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도장을 구분했고 3번 상식이지만 반드시 등록된 인장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법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위반을 하면 자 위반을 하더라도 여러분 등록해야 될 자가 개공 아니면 소공이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위반을 할 것이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앞으로도 많이 훈련을 하겠지만 어떤 주제 밑에 이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중개사법에 4군데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지금 개공사와 소공사의 제재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런 파트가 4파트 정도 있는 중에서 지금 첫 번째 파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나 암기할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욕심낼 필요 없죠. 이제 시작입니다. 몸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잘 나온다더라. 이런 거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인장을 위반하면 개공사는 업무정지, 소공사는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드디어 개공사의 의무편이 접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무편 당연히 중요하고 출제도 제일 많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법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법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법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 빼고 민법, 공시법, 등기법, 지적법, 세법, 지금 중개사법, 법을 공부하는데 법의 뜻이 뭘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표준말은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권리도 규정하고 의무도 법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아쉽게 우리 중개사법은 권리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의무죠. 위반하면 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이렇게 의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 중에 우리 중개사법의 권리는 중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 보수 청구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싶어서 고객에게 자료를 요구할 권리, 자료 요구권 이런 권리가 있는데 아주 권리라고는 그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우리 이제 중개사법의 가장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의무편에서 5개에서 7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출발을 하고 이 금지행위는 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겠죠. 금지행위니까. 누가 하면 안 됩니까? 개공사 등이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도 있고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금지행위 곧 내용을 배우시겠지만 금지행위로 하여 만들어진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유효하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잖아. 그죠?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는 나쁜 놈들이 하는 거니까 계약을 무효라고 하면 틀립니다. 계약은 유효. 당사자 의사가 합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 청구도, 보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 거짓말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럼 보수는 안 받느냐?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대신에 보수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더라도 보수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금지 행위를 한 자 중개보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죠? 인정합니다. 형벌. 자, 금지 행위는 모든 위반자는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때 3년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이 있고 1년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이 있으니까 모두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고, 자, 징역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개공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나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도 함께 받습니다. 자, 그때 소공은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천을 받고 무한다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를 받는다. 또 하나 느낌 왔습니까? 금지행위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개공사와 소공사를 다르게 관리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방금 했지만 배상 책임입니다. 자, 계약도 유효하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은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 자, 자료 올라갑니다. 자, 상단부터 이제 금지행위 종류가 나타났죠. 1년에 1,000만 원짜리. 이제 이것들은 앞으로 다 암기사항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을 받으면 1년에 1,000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 자 1년에 1,000. 그리고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를 무등록 개공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협조하는 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볍게 한번 들으시고 앞으로 금지행위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금이라는 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그가 뭐다? 거짓된 은행 이렇게 출발하죠. 자, 이번에는 3년에 3천만 원짜리 금지행위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정서 등을 관리하거나 직접 거래, 쌍방을 대리하면, 그리고 3번 탈세 등을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료 올리겠습니다. 자, 다시 정서, 그리고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장합니다. 시세 딱 들어오면 3년에 3천. 그리고 5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거래하자. 이게 단체인데 왜 이런 걸 카르텔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끼리 거래하면서 우리끼리 가격을 조작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나가면 뭐 회원 없어, 비회원 없어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단체로 구성하면 3년에 3천만 원짜리 금지 행위였는데, 자, 이번에는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 행위가 5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위반하면 3년에 3천만 원짜리에 해당되지만 내용이 전부 동일합니다. 자, 1번 유도하는 행위, 2번도 끝에 유도하는 행위 올라갑니다. 자, 누구든지 끝에 유도하는 행위, 또 유도하는 행위. 세 번째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같은 말이긴 한데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유도하는 행위에도 마찬가지예요. 5번 유도하는 행위. 공통점 딱 보이죠? 유도, 방해가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핵심 단어를 암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빼고 절대로 문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 하면 방금 빠르게 지나갔지만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000이에요. 거기다가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유도 방해하는 행위가 3년에 3천의 금지행위입니다. 이 금지행위는 좀 아쉽게도 양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거의 하나 딱 나옵니다. 뭐 2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씩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지행위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단원이 4번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신고센터라는 말이 도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뭐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최근 뭐 LH 공사들이 투기를 했다. 뭐 성남의 백장동 사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질서가 많이 교란되니까 이제 금지 행위를 공부하면서 이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고발하면 신고하도록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신고센터는 누가 만듭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국토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 자, 그럼 국토장관이 그 바쁜 사람이 다른 일은 안 하고 신고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탁돼 있는데 뭐를 그러면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느냐? 방금 우리 금정에서 공부했죠? 동관음했던 거. 시세의 단체, 요거 고발하면 포상 대상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유도, 전부 유도였죠. 유도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 마지막에 유도. 지금 보니까 모두 몇 개? 7개죠. 자, 여기 3번부터 7번까지 그래 유도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 시세를 부당하게 조장하거나 단체 구성은 3년에 3천의 금지행위. 그래서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3년에 3천만 원짜리예요. 이것을 고발하면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고발하는데, 요거 고발하면 포상금도 50만 원 지급해 줍니다. 그래, 포상금 50만 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를 딱 공부하고 나면 요것들은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그리고 이것들은 고발하면 포상금 50만 원에 해당되는 제도. 거래질서 교란행위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절차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2번 신고 절차. 1. 신고센터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당연히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신고하는 사람, 그리고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거래질서 교란 행위의 발생 일시, 장소,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인적 사항과 그 밖에 신고 처리 사항을 하도록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제출합니다. 그때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질서 교란행위다라는 말의 의미도 한번 새겨주시고, 자, 이어지는 의무로서 2번째 편이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좀 전에 의무편의 첫 번째 주제가 금지행위였죠. 금지행위들을 제목을 쫙 잡으셨습니다. 자, 그럼 2번째 해야 되는 의무가 중개계약이 따라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이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중개가 시작되니까 중개계약의 개념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같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는 사람, 매도인. 자,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매수인, 이렇게 부르겠죠.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개공이 뭐합니까? 중개를 하는 게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를 해서 이제 계약으로 유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개 계약을 공부하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 계약, 방금 설명이 되겠지만 중개 계약은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랍니다. 이 의뢰인과 개공사가 무슨 계약을 하죠? 우리 아파트 좀 잘 사주세요. 그러겠죠. 의뢰인과 개공사. 그러니까 의뢰인은 매도인도 들어가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죠. 우리 아파트 좀 잘 팔아주세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고 대답합니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자, 그럼 그림으로 확인한 것을 법조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개계약이란 나오죠. 그림 보시면서 의뢰인이 개공에게 토지나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합의, 그를 중개계약이란다. 뭐 말이 아무리 많아도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성질하고 들어오는데 중개계약도 계약이니까 성격이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민사중개다.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사중개 하면 X, 이거 출제된 바 있습니다. 상사중개라는 것은 보험 등과 같이 보험을 소개하는 것, 상법에 의한 것을 상사중개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봅시다.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이 중개계약은 민법의 18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뭐하고 가장 유사하냐 하니까 위임과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3번 중개계약의 종료입니다. 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종료가 되는 시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끝나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해지와 해제. 자, 우리 이거 없는 것으로 하자. 뭐 당사자가 없는 것으로 하자는데 말릴 사람 없죠. 해지, 해제. 또는 당사자들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자, 뭐 팔아줄 개공사가 사망하면 중개가 안 되는 거죠. 종료. 사망과 해산은 항상 같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행불능. 대표적으로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물건이 불타고 없어졌다. 그럼 당연히 소멸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계약의 개념을 보시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계약은 크게 뭐가 있다? 일반적인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전속 중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속 중개계약을 강조하려고 지금 가볍게 일반 중개계약의 이론을 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에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우리말로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거든. 자, 중개의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예정 가격, 그리고 예정 가격에서 정한 보수, 5억에 팔아주면 수수료를 얼마로 합시다. 적어야지 분쟁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당사자들이 준수할 사항, 뭐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를 구해주세요. 다음 달 15일까지 구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물가, 수준, 네 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 하면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인데 아직 그까지 안 가도 돼. 물가, 수준 네 가지를 기재한다더라.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 네 가지니까 이제 쓸데없는 거, 뭐 세법에 관련되는 거 기재한다. X, 공법에 관련되는 사항 기재한다. X,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물가, 수준을 기재해야 되고, 자, 표준 서식. 당연히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반 중개계약을 가볍게 보셨다면 지금 3번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서 절대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별표 탁 찍으시고 지금 이렇게 설명했죠. 중개계약이라는 게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사이에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하는데, 자, 전속 중개계약은
딱 한 사람에게만 팔아주세요. 이것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팔아달라고 들어오면 개공사는 반드시 팔아주는 의무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중개계약은 대체적으로 이렇죠. 여러분이 갑이라도 여러 명의 개공사한테 팔아주세요 하고 만약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체결하는 사람한테 수수료 주겠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반 중개계약이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더라도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주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못하죠. 내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투자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했단다. 이러면 나는 꽝 이래야 되잖아. 보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투자해서 할 일이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전속으로 딱 의뢰하면 개공사 수수료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반드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말로 설명했는 거 확인합시다. 전속 중개계약의 임의성. 자,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을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합니다. 딱 한 사람의 계공사만 정해서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번 계약 체결 시의 의무입니다. 그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아까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작성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지금 현장에서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잘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 전속 중개는 반드시 사용할 의무를 딱 부여함으로써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전속 중개서를 사용하고 그것도 3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도 부과합니다. 자, 그때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의 의무로서 개공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다시피 한 사람한테만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그랬으니까 저 물건은 뭐 12층 중에 3층에 있으며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재래시장은 몇 미터 있다를 잘 공개를 해야 살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보 공개 의무가 가장 중요하고 7일 내로 어디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 두 군데 공개해야 된다 해놓고 틀리게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말장난 문제였죠. 그래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고 2번 정보 비공개의 의무입니다. 자, 의뢰인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공개 사실의 통지 의무입니다. 정보를 공개한 후 지체 없이 공개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해주고 그때 4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업무 처리를 통지해 주는데 자, 딱 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했으니까 이 개공사가 내 물건을 잘 팔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주는데 자, 내가 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광고를 했고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비싸다더라 싸다더라 어떻다더라 하고 2주일에 한 번씩 업무 처리도 통지해 줍니다. 지금 전속 중개계의 의무를 지금 보고 있죠. 자, 업무 통지도 받다면 이번에는 당연하지만 5번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잘 성실하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라는 설명의 의무도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지금 의무편에서 좀 전에 개공사는 계약서도 작성하고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의뢰인, 매도인, 매수인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 첫 번째 약속했던 것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위약금을 지불하라라고 의뢰인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될 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언제? 다른 개공사에게 의뢰하거나 자, 개공사를 배제하고 소개한 사람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수수료 아끼려고 거래했다. 그러면 약속 위반이다. 그런 뜻이죠.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또 비용의 지불 의무도 있습니다. 자, 비용 지불이라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입니다.
자, 의뢰인이 특정한 개공사에게만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는데, 자, 이 의뢰인의 동생이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개공사가 했는 역할은 없어.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 보수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비용의 지불의 문제, 이게 보수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안인데 이거를 시험에서 50%를 지불한다라고 자주 출제합니다. 딱 50% 주는 게 아니고 50%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비를 지불하고, 자, 3번 협조 의무는 읽으시면 되고, 넘어가서 공개할 정보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많이 암기할 겁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정 가격의 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가볍게 정보 공개 사항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전속 중개의 유효 기간은 3개월 합니다. 자, 그럼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얼마 만에 팔아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겠다. 그리고 6번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인데다가 업무 정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입문 과정에서 내용 파악하기도 바쁜데 이거 위반하면 뭐 천천히 공부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가끔씩 중요한 것들은 제가 전달은 해드렸습니다. 반복해야 되니까.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만 했죠. 그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에 대한 의무도 위반하면 제재는 있는데 아직까지 제재는 부담 없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거래 정보망에 관한 내용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거래 정보망 보겠습니다.